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A로봇의 엄윤설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재권 교수님은 몇 네. 번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재권 교수님 쫄라가지고 소개해달라고 하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재권 교수님의 상사, 그죠? 그럼요. 네, 상사이자 특수관계인이시다. 네, 그렇죠. 그, 제가 네. 어디 가면은 농담 반, 진담 80으로 예. 1+1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1+1 이요? 네, buy one get one free. 아. 근데 또 특히 이제 요즘에 A로봇이 또 많이 주목받으시는 게 최근에 저 그 네.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해외 나가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엔비디아가 주관? 예, 그 엔비디아가 그 네. GTC라고 컨퍼런스를 해요. 네. 근데 컨퍼런스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학술적인 것들도 발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같은 기간에 맞춰서 전시를 또 하거든요. 이노벡스 2025. 예. 예. 그래서 그 전시에 저희가 저희 로봇을 가지고 나갔었고, 엔비디아가 저희를 초대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나갔었고, 그 전시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피치를 했었어요. 기업 소개라든가 이런 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상이랑 오키나와 혁신상.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상인지 혹시? 일단은 엔비디아 상 같은 경우는 되게 영광스러운, 저희한테는 둘 다 영광스러운 수상인데, 네. 엔비디아 상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의 대상이거든요. 저희가 네. 그 일원이에요. 음. 그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인셉션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을 상대로 정말 몇 팀만 추려서 그 피치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엔비디아는 공식 이제 스폰서십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중에서 피치에 참여했었던 15개의 팀 중에서 들어보고 제일 자기네의 추구하는 바,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 조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항상 이제 그런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추구하는 바와 그리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으면 상을 주는데, 네, 거기서 저희가 수상을 한 거죠. 스폰서십이라는 거는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 돈은 있다. 네. 그쵸. 상금도 주고 그쵸. 투자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 나온 게 그래서 엔비디아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하더라고요. 예, 그 특전이라고 이제 몇 가지 이상을 받으면 특전이라고 이렇게 쭉 써 있는 게 있었어요. 공개되어 네네네, 있는 네. 게 그 공개되어 있는 특전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대상 이렇게 된다라고 써 있긴 했습니다. 물론 뭐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그쵸. 다 투자를 받는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요. 하여튼간 좀 긍정적인 신호는 나오고 있고 네. 회사도 발전해 네. 나가고 계시고. 엔비디아가 2개의 그 투자 그룹을 운영을 한대요. 네. 하나는 엔벤처스, 다른 하나는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이렇게 해서 2개를 운영을 하는데, 엔벤처스는 VC고 코퍼레이션은 약간 직접 투자를 보통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퍼레이션 쪽이랑 팔로우 미팅을 했습니다. 팔로우 미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현지에서 수상을 하면은 이제 바로? 미팅을 주선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났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 또 로봇 분야에서도 더 나은 글로벌 기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릴 저 로봇이 앨리스라는 친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앨리스. 현재 어느 정도까지 혹시 앨리스가,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앨리스 4라고 네, 표기돼 맞습니다. 있던데 예, 어느 앨리스-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앨리스가 저희가 첫 번째 모델을 만든 게 2018년이고요. 그러면은 올해가 25년이니까 횟수로 7년 차. 그래서 그 사이에 버전업을 해서 앨리스 4까지 4세대 모델까지 나와 있고요. 네. 3세대 모델까지는 사실은 뭐랄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액추에이터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4세대는 좀 특징적인 게 다리에 들어가 있는 그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기존의 다른 앨리스 3까지 하고의 차이고요. 앨리스 4에 장착이 되어 있는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로봇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상품으로 봤을 때 결국 상품의 가격을 통제를 하려면, 즉 코스트를 통제를 하려면
액추에이터 단에서부터 가격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한 사오느냐 겁니다. 내재화되어 있느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왜냐면 다 사가지고 오면 이제 밸류체인 문제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추에이터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액추에이터라고 하면은 뭐 이제 가는 거 서는 거 뭐 여러 가지 통제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리니어 방식은 그렇습니다. 선형이면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 로봇 다리에서? 액추에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네네. 하나는 로터리 방식, 그러니까 회전형. 회전.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선형으로 하는 리니어 방식.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을 하면 리니어 액추에이터 저희 거를 기준으로 쫙 분해를 하면 가장 안쪽에는 회전을 발생시키는 네. 원래 오리지널 알모터가 있어요. 그 앞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사선, 스크루 아시죠? 네. 나사선의 형태가 앞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돌면 전진, 역방향으로 돌면 후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혹시 어디 뭐 장단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벅지하고 그다음에 종아리 뭐 이런 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체를 주로 통제를 하는 데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하체 같은 경우에는 온 몸의 무게를 다 지탱을 하면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네네네.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방식이 전통적으로 이제 아. 로터리 방식보다 힘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 이제 다른 로봇 업체들이 하는 거랑 어디 비슷한 방식인가요? 뭐 그게 막 특허로 뭐 이렇게는 못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리니어 방식의 액추에이터를 적용을 해서 만든 로봇이 대표적인 게 테슬라 옵티머스고요. 그 다음에 뭐 앱트로닉의 아폴로 이런 모델들이 리니어 방식을 쓰고요.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애들. 정확하게는 정교하다기보다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그 각각 기업의 기조 자체가 다르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뭐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 유니트리라든가 이런 곳은 대부분 이제 QDD나 DD 같은 로터리 방식의 액추에이터를 주로 쓰거든요. 기존에 이제 회전 방식. 애들. 네. 그런데 이제 옵티머스라든가 앱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방식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예.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리니어 방식을 통해서 리니어 방식이 사실 로터리 방식보다 만들 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절감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의 이제 최종 코스트를 고려를 하면은 리니어 방식이 조금 유리합니다. 힘도 좋고. 역시 머스크. 그렇죠. 비용부터, 그렇죠. 대량 생산한 비용부터 맞습니다. 생각해놓고.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매가 목표하는 판매가가 20K US 달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만 달러.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앱트로닉도 지금 실질적인 생산가는 그보다 좀 높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목표 프라이스는 50K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알려져 있는 다른 로봇들,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지금 제가 아는 한은 100K에서 200K를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억 단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사실 타겟 프라이스를 그렇게 낮게 잡을 수 있는 거는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한몫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생각하는 바가 그쪽인 거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맞습니다. 대신에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단점은 제어를 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의 로터리 방식하고 좀 달라서 많이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어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단점은 있는데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이 어려운 산을 하나를 넘어서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쉬워지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한 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 리니어 액추에이터 방식이 테슬라 옵티머스 봇 그리고 A 로봇의 앨리스 같은 네. 경우이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유니트리 뭐 얼마 전에 마라톤 나가고 네. 격투기했던 H1, G1 이런 친구들은 로터리 방식. 로터리 방식에. 예, 회전 방식. 근데 그 친구들은 그래서 막 펑펑 뛰고 발차기하고 막 그쵸. 뛰어다니고 네. 하는데 네. 꼭 그게 뭐 기술 방식이 뭐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그쵸. 그게 뭐가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그냥 회사가 추구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리니어 액추에이터 방식이 펄짝펄짝 못 뛰느냐? 얼마 전에 그 옵티머스 못 보니까 춤추더라고요. 네, 그쵸. 근데 옵티머스가 덩크슛 하는 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점프는 못하지만 네. 약간 이렇게 율동 정도는 네, 스무스하게 할 수 충분히 있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 목표는 앨리스가 이렇게 그 달리기를 한다라는 거는 양발이 땅에 닿는 게 아니라 양발이 땅으로부터 다 떨어지는 채공 시간이 있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채공을 한다라는 얘기는 떨어졌을 때 임팩트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제 충격.
그쵸. 예, 그런데 이제 떨어졌을 때 그 임팩트를 어떻게 완화하느냐의 방식이 로터리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방식을 사용을 하더라도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옵티머스가 이제 채공을 보여주는 거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유니트리라든가 이런 로터리 방식을 쓰는 친구들은 이제 뭐 덩크슛을 하거나 뭐 덤블링을 하거나 막 이런 방식들을 많이 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힘과 속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과 속도에서 방향성이 다르다, 추구하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처음에 많이 보여줬었던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틀라스. 네. 그 덩치 큰 친구는 네. 유압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높이 점프하고 막. 그렇죠. 유압 방식은 말 그대로 공기 압축해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예, 공기가 실린더로 아니라 쓰는 거. 실린더 방식으로 압축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좋고 그 힘을 그대로 발현하기에 보여주기에 제일 좋은 방식이 이제 그런 백덤블링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을 이제 어필을 한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게 그 이름 뭐였지? 막 그 귀신처럼 일어나는 친구? 그 옵티머스, 아틀라스에서? 그러니까 아틀라스의 다음 버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전기식 모터를 네네네. 사용을 하는. 네네.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약간 방향을 좀 그래서 선회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네, 더 전개가. 왜냐하면 근데 그것도 로터리. 네, 로터리 방식의 액추에이터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덤블링 있고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압 방식을 사용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한 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코스트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압 방식은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식 로터리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한 거죠. 요게 이제 각각의 장단점들은 있는데 하여간 대량 생산, 그렇죠. 저렴한 목표는 방식은 그쪽이죠. 리니어 액추에이터. 그래서 앨리스 같은 경우에도 옵티머스랑 좀 비슷한 길을 가는. 맞습니다. 약간 나중에 이게 종족 로봇 종족의 차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 너는 로터리 쓰니? 나는 리니어 달고 다닌다. 뭐 이렇게. 신선한 방식의 생각이네요. 또 얼마 전에 음. A 로봇에서 조선사, 네. 조선 기업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떤 로봇을 그럼 개발하게 되는 걸까요? 나중에 로봇이 용접하게 되나요? 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항상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휴머노이드는 주권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주권. 네, 주권 산업이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선소를 가서 이제 그 대표님이랑 미팅을 했는데 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들었는데, 조선은 패권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는 휴머노이드는 주권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패권 사업을 지켜내는 주권 사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때 굉장히 크게 했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용접 로봇도 예를 들어서 후판 같은 거 평평한 거 바닥에 깔아놓고 일렬로 여러 로봇들이 앞으로 쭉 전진하면서 용접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건 휴머노이드는 아니고 그쵸. 그냥 용접 기계이고 자동화 기계이고. 그럼 나중에 이 휴머노이드가 이런 거 그 웰딩 작업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굉장히 잘 하고 예.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조선 산업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밀려 들어오는 수주량을 다 쳐내기에도 조금 버거운 게, 우리가 인력이 그렇게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소에 가보면 이제 필드 노동자의 굉장히 많은 수가 대략 한 3분의 1 이상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는데, 네. 문제는 이분들을 굉장히 숙련된 숙련공으로 키워내는 게 되게 어렵답니다. 네네네. 왜냐면 비자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그분들은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트레이닝을 해서 숙련공으로 키워내는 게 어렵대요. 그러다 네. 보니까 비숙련 노동자가 용접을 하면은 용접 작업이 이제 정확하게 똑같은 힘과 속도로 쭉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끈만 틀어줘도 이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협동 로봇 이런 거를 이제 적극 사용을 하신대요. 적극 사용을 하시는데, 문제는 협동 로봇이 발이 달려서 자기가 혼자 걸어 다니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럼 않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마저도 쳐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이 투입이 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접이라는 게 굉장히 또 무겁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중공업에 쓰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더 무겁고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예. 배를 보면은 가장 큰 판의 철판을 이제 성형을 하고 뭐 용접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큰 기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커다란 레일에 매달려서 이렇게 쭉 가는 기계적인 구조로 용접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뭐 격벽과 격벽 사이에 통로를 갖다가 용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층층으로 쌓여져 있으면 그 층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기계를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휴머노이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미래 경쟁력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그런 그렇죠. 과정. 네네. 이제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 로봇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물론 이제 사족 보행은 어디입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잘 하고 있고 네. 다른 연구기관들도 있고 뭐 대학교에서도 만들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직립 보행만 놓고 보면 어떨까요? 직립보행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좀 보시면요. 예. 네, 그 사진을 보시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4대가 나란히 서 있고 옆에 친구들이 좀 있네요. 그쵸. 오른쪽 아래 사진입니다. 네. 네, 그 사진을 보시면 4대가 서 있는데 그 4대 중에서 한 대,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사진을 보면 밑에가 휠로 되어 있는 로봇이 있죠. 휠 베이스. 네, 네. 바퀴를 다리 없는 기반으로 친구. 해서 가는 네. 이제 그게 있고 나머지 3개가 이족 보행입니다. 네. 근데 그 이족 보행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팀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팀들이고 좋은 팀인데 뒤태를 조금 보시면 아직 정리가 살짝 안 돼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로봇의 뒤태. 네, 네. 그래서 뒤태를 보면은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됐다. 그 얘기는 상용화를 하려면 결국은 뭐 BOM도 고민을 해야 되고 코스트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BOM이 뭐예요? 그 어떠한 부품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맨 가장자리에 있는 휠베이스는 저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네. 제품이고 뒤태 보시면 아주 깔끔하죠. 그러면은 저거는 상용화에 들어가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조금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아직 조금 더 성장을 해야 한다. 성장하는데 많은 관심이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딱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제일 우수한 실력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그건 되게 외람된 표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족 보행으로서 시장에 누가 가장 가까이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거는 저희가 조금 반발자국 앞서 있지 않나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쟁사를 자극하려고 그런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저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님도 저희 채널 초창기에 나와주셨고 네, 훌륭한 분이시죠. 당시 주가는 지금보다 한 20분의 1 20분의 1 정도. 그때 그 몇 년 동가요? 언제더라? 한 3년 됐나? 그렇죠. 그 삼성이 투자하기 전. 그 전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나오시면 다들 잘 되십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근데 영광입니다. 아까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권하고도 연결된다. 네. 뭐 패권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했는데 해외 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벌써 거기는 진짜 거의 상용화 임박한 것 같이 그쵸. 얄쌍하게 잘생겼고 뭐 AI도 붙였고 그럼에도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먼 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휴머노이드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동화 중에 네. 원숭이 꽃신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게 한국 동화거든요. 혹시 이솝우와 그 비슷한? 비슷한데 한국 동화예요. 오. 네, 한국 작가가 쓰신 동화 작가가 쓰신 동화인데 제목이 이제 원숭이 꽃신입니다. 근데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읽은 마음으로는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게 어느 날 원숭이가 와서 오스리가 와서 원숭이한테 꽃신을 선물로 줘요. 네네. 근데 원숭이 굳이 필요 없었는데 네. 한번 이제 꽃신을 신다 보니까 발바닥에 굳은 살이 사라져서
그다음부터는 꽃신을 안 신고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신이라는 거는 이제 신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이제 해져가지고 나 이제 새 꽃신이 필요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돈 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101이에요. 제일 베이직이고. 그래서 저가로 풀고 그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다음에 그걸 다시 고가로 유료나 고가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사실 마케팅에 있어서는 굉장히 베이직이잖아요. 네, 네. 지금 휴머노이드가 딱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뭐 중국산 휴머노이드의 저가 공세가 무서운 이유는 딱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국내의 시장이라든가 혹은 이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모두 그런 이제 저가 휴머노이드에 잠식당하고 나면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이제 고사할 수 있겠죠? 아하. 그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바깥에서 휘두는 대로 저희는 딸려가야 돼요. 그런데 휴머노이드는 저희가 이제 주권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휴머노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용성입니다. 범용성. 예, 범용성. 그러니까 아침에 치킨 튀기던 로봇이 오후에 공사장 가서 삽질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게 가능한 플랫폼은 휴머노이드가 유일해요. 아, 손만 씻고 잠시만요. 그쵸? 손 씻고 갈게요. 예,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범용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범용성이라는 이 한 가지 특징이 휴머노이드가 갖고 있는 파괴력을 굉장히 극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혁신적인,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파괴력이 높은 아이템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힘이 없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휴머노이드를 안 쓰고는 살 수 없을 텐데 지금 추세상 그러면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외세가 흔드는 대로 휘둘려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식민화라고 하죠. 그래서 주권이라는 표현도 기술 식민화. 그렇죠. 해주셨던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차량도 국산이 필요하고 그렇죠. 로켓 발사체도 국산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로봇도 당연하고 네. 특히 그 보안 측면에서도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특정 나라 어떤 통신 장비 뭐 백도어가 발견됐다 이런 이슈들도 많고 얼마 전에도 뭐 국산 아니고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뭐 사생활을 엿듣고 있었다 이런 논쟁도 좀 있었고 네. 특히 휴머노이드라면 가정에서 우리 삶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공장에 투입됐다라고 하면은 그 공정의 핵심 기술도 다 그쵸. 보고 듣고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이제 관련해서 이슈를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런 이유로 사실은 휴머노이드가 가정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시점이 저희는 생각보다 좀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거, 내 집이라는 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사적인 부분이에요. 그쵸. 나의 모든 사생활이 있는 곳이잖아요. 가장 바깥에 노출 안 시키려고 하는 곳이고 그런 곳에 휴머노이드가 그러니까 24시간 돌아다니면서 나를 볼 수 있는 CCTV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여차하면 바깥으로 나의 사생활을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휴머노이드가 가정에 투입이 되려면은 이 심리적인 저항선을 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투입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사실은 급선무예요. 여기는 사실은 프라이버시보다는 이분들을 케어하는 게 더 뭐랄까 절박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곳들은 이제 투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보안 이슈 관련해서 바로 같은 맥락으로 사실 외국산 휴머노이드의 투입을 정말 이게 맞는 방향인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국방 쪽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쪽은 사실은 핵심 기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국가의 굉장히 안보 이슈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역들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내 자력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만 따져봐도 그 홈캠이라고 하는 그쵸. CCTV 해킹돼 갖고 네. 사생활 영상들 뭐 해외 맞죠.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거 정말 많고 네. 로봇이라고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옷 갈아입고 있는데 로봇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뭘 찍고 있는지 어디에다 전송하는지 알 수도 더 없고 큰 일은 나 자고 있을 때 나를 지켜보면 어떡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방에서 그렇죠. 알 수 스크를 없는 거죠. 가져다가 무섭죠. 과일 혼자 깎아 먹고 이런. 저 그 얘기를 알았어요. 과일입니다. 혼자 과일 깎아 과일입니다. 먹고 있는. 예, 그래서 기계가 과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네.